글로벌 채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주요국의 초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초장기물 국채들은 수익률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 정정 불안해서 환율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많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장기물이 오르는 이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데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변수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는 금통위 이야기부터 먼저 좀 네. 해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는의 어떤 속생각 어떤 걸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인하를 겪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달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차례 인하를 했고 총 100bp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3.5에서 2.5%까지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는 총재가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다. 더 이상 기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거기에 이제 2% 미만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2차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경기 상황을 보면은 경기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거기에 플러스 주가 지수가 좀 반등하는 점들이 민간 소비의 반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가 추경을 단행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경기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보다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천천히 단행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인하 사이클이 끝났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분기 그리고 3분기 성장 숫자는 좋아지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숫자가 좋아지는 것들은 이 추경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다라고 봤을 때 경기가 여전히 좀 안 좋은 것들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도 오늘 말씀하신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재 성장 율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인하 사이클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다만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인하를 단행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의 인하 사이클은 굉장히 좀 지루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금리 시장이 너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고 박스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투자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잭슨홀 이후에 이제 단기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장기 금리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연준 위원 사임하라고 얘기해버리고 트럼프가 이래버리니까 이제 신뢰도 훼손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좀 연준 내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아지고 그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정부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 개입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이후에 1950년대부터 70년대 후반,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키가 굉장히 크신 폴 보커 요 연준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준은 정부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가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단기금리는 떨어지죠. 아무래도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의 방향에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근데 물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에 지금 당장 금리는 낮아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니냐.
라는 전망을 갖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금리를 낮추고 싶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컸던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전을 참전을 하면서 생각보다 국방비 지출이 확장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재정 지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감세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이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불어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감세를 하면은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는 떨어지겠지만은 이 이자 비용이 사실 운동처럼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독립성의 훼손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사실은 금융시장이든 뭐 경제든 모두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관세 정책이에요. 이 관세 정책은 뭐 지속 기간, 이 폭에 대한 이 차이는 있지만이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관세는 미국의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이 물가가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물가를 더 높이는 요인인데 여기에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물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금리 낮아지면서 경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높아진 물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경기가 부담을 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저는 관세로 인한 영향력은 어떤 최정점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전히 관세로 인해서 뭐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계속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저희는 좀 최정점 이게 이제 뭐 시장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에 따른 우려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걱정을 하는 게 물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달에 발표된 7월 PPI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를 보면은 전월 대비 0.9%가 증가를 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0.2% 증가였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라는 게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사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세율을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관세율이 바뀌어 있거든요. 또 바뀌어 있고. 네, 바뀌어 있고 품목도 바뀌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은 기업들이 이 관세에 따른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이제부터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을 지났다. 하지만은 경제, 특히 물가에 미치기 시작한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잭슨 홀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고용이 나빠서 9월에는 인하할 거야. 그리고 거의 반영을 시장은 9월에 인하는 걸로 100% 거의 90몇 프로 반영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일단은 뭐 고용 시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일단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그 전과의 이 물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는 물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톤이었어요. 근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이제 톤을 바꿔서 우리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관세에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한 번 물가가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약한 고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실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격을 정가시킬 때 조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잘못해서 정가를 시켜버리면은 내가 당장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정가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이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정가를 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된다. 당장 뭐 9월 FOMC 전에 9월 4일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8월 달에 고용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9월 달 그리고 12월까지도 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만은 11월 FOMC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고요. 그럼 고용 시장이 견고할 거냐 아니면은 약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이번 달에 발표된 7월 고용지표에서 둔화가 되는 걸 확인을 했지만은 사실 그 전월 숫자를 봤을 때 세부 내용들은 되게 하나하나 굉장히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는 헤드라인 지표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 우리나라의 금리 경로는 지루하게 가겠지만 미국은 뭔가 확실한 모습들 보여주겠는데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와 미국이 처한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5% 우리나라 기준금리 2.5인데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긴축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립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물가라고 이제 금리라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추정을 하는 게 결국 이론적인 추정값인 건데 이게 이제 보통 밴드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중립금리의 하단은 2.25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인하를 하면 이제 하단에 터치라는 상황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한국하고 미국 둘 다 1%포인트 인하를 했지만은 미국은 지금 4.5로서 미국 연준 내부에서 평가가 긴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처한 상황, 현재 통화 정책이 4.5, 2.5%인데 이게 긴축적이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요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계속 들으면 장기 금리는 안 내려올 것 같고 단기 금리는 강제로 내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율에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지금 솔직히 금리보다 환율에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펀드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금리는 예전에 이제 TMF 같은 거 투자할 때만 많이 열심히 보다가 요즘은 다 별 볼 일 없다 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장기 금리 계속 높이면 달러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달러 약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안 될 가능성은 없나요? 달러 약세가 일단 저희는 봤을 때 달러는 좀 계속해서 기조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달러 같은 경우가 뭐 연준이 추가적으로 많은 인하를 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의金利 차를 예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뭐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하를 많이 했습니다. 인하를 많이 했고 실제로 지난 6월 달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인하 사이클의 끝에 있다. 이제 해봤자 한 번 혹은 많이 했을 때 두 번이 ECB가 할 수 있는 인하 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연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게 강세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올해 하단 기준으로 1,350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1,390원 정도 되다 보니까는 내려와 봤자 한 40원 정도 내려가는 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 좀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방금도 이제 질문하실 때 사실 답이 녹아 있지만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팬데믹 이후에 2022년 이후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많은 기관들
그리고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은 뭐 S&P라든가 나스닥 이런 지수부터 해서 거기에 상장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원화를 가지고 결국에는 달러를 사는 거죠. 봤을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매수를 하는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강세를 굉장히 제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을 하면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시기를 걸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지는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호황을 보이면서 수출이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원화가 다시 좀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벨이 사실은 이제 많이들 언급하시는 뉴노멀이라고 좀 저희는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주식 시장이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실물 경제로는 더 악영향들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세에 따라서 이미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했고 먼저 적응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 그리고 연말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사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것들이 감세안을 통과시켜서 그런 것들이 좀 하반기 연말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좀 그나마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의 어떤 비중,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잡아놓는 게 나을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좀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주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 전체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M7이라고 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진짜 미국 전체 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M7을 빼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거의 이제 지난 몇 년간 거의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M7이 왜 올라가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화두가 됐던 반도체 AI 요 기술인 거죠. 이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쪽으로 자금이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뭐 메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투자를 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고 결국 거기서 돈을 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주식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식 전체가 좋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M7 쪽에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이제 미국 AI는 버블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다른 걸 찾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자꾸 이제 중국 AI를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중국 AI를 투자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뭐 중국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개별 종목들을 조금 이제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혹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AI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둘이 미국이랑 나눈다면 어디 쪽에다가 웨이트를 줘야 될까요? 저는 미국 쪽에 좀 더 웨이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올해 초에 딥시크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쪽이 굉장히 좀 AI 쪽에 우세하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죠. 근데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중국도 상당히 기술이 뛰어나구나. 미국이 절대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더 AI에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쪽으로 자본이 쓸려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건데 미국 쪽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풀어주긴 하지만은 여전히 저희는 미국 쪽이 통제를 하면서 중국의 한계는 뚜렷하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서 중국 쪽에 좀 더 포트의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도 좀 저희가 같이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